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19에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한 아이의 할머니가 되었네요. 어떤 인생이 편하기만 할까 싶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고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 넋두리를 좀 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답니다. 제가 살아온 사연을 풀어놓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욕심 많고 뻔뻔한 어떤 화상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농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는데 어쩐 일로 돈 버는 일에는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배추 농사가 잘 되면 배추 파동이 나고 사과 농사를 지으면 태풍이 왔죠. 나날이 가세는 기울었고 결국 심장에 지병이 있으셨던 어머니는 변변한 치료도 못 받아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나빠지자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 두 동생들과 아버지를 건사해야 했죠. 그러느라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답니다. 18살이 된 저는 큰 맘을 먹고 상경을 했어요. 고향 언니가 서울에서 공장에 다니는데 서울에는 제가 일할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물정 모르는 시골 처녀에게 도시는 정말 무서운 곳이더군요. 공장에 취직했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하다 금고에 손댔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다 지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려던 찰나 부잣집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워낙 큰 살림이라 원래 붙박이 아줌마가 계셨고 저는 그 아줌마를 도와 허드렛 일을 하게 됐네요. 아줌마는 주로 음식과 주방 일을 하셨고 저는 청소나 빨래 같은 일을 했죠. 쪽잠을 자며 종일 일하고 월급도 못 받았던 공장 일에 비하면 정말 괜찮은 일이더라고요. 잡동사니가 잔뜩 쌓인 창고방 한 귀퉁이에서 잠을 잤지만 그것도 공장 기숙사에 비하면 대거리였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얼마 후 주인집 외동아들이 외국에서 돌아왔어요. 일본에서 대학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남자가 이불 빨래를 하고 있는 제게 다가와 손짓했어요.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부르는 곳으로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남자가 몸 뒤에 숨겼던 바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바나나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왜요? 왜는 너 먹으라고. 자, 어서 먹어. 저요? 정말요? 그래. 어른들 나오시기 전에 얼른 먹어.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바나나를 받아들고 바로 입에 넣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씩 웃더니 바나나를 가져가 직접 벗겨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생전 처음 맛본 바나나는 너무나 달콤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바나나보다 남자의 미소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다니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뒤로도 주인집 아들은 몰래 귀하고 맛난 음식을 챙겨주더군요. 또 제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 곁에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주인 어른들이 모두 가족 행사에 가신 날, 붙박이 아줌마도 아이가 아파 집에 다니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주인집 아들과 저만 남게 됐죠. 그날 제 인생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갓 미성년 딱지를 뗀 제가
사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남자는 저를 아껴주겠다고 말했고 저는 남자의 따뜻함에 기대게 되었죠. 그렇게 그날 이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마치 요즘 사람들이 사내 연애를 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만났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어진 저는 그만 입덧하는 걸 붙박이 아줌마에게 들키고 말았죠. 이 일은 곧 주인 어른들의 귀에 들어갔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대가 누구냐고 저를 다그치다가 무언가를 떠올리고는 방으로 가 아들을 끌고 오더라고요. 남자는 처음에는 펄쩍 뛰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불호령을 나는 아버지 앞에 서더니 결국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며 울고불고 하는 사모님과는 다르게 남자의 아버지는 책임을 지라며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붙박이 아줌마가 알았으니 어차피 비밀이라는 건 없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사모님은 기겁을 하셨죠. 그런데 저를 아껴주겠다던 남자도 함께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이라뇨. 저 이제 돌아와서 일 배우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어요? 거기다 저런 애랑. 이놈이 터진 입이라고 그런 말을 해?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일은 왜 만들어? 잘못했어요. 제가 잘 구슬려 볼게요. 걱정 마세요. 구슬리다니 뭘. 네 자식까지 애를 내치겠다는 거야? 나는 내 핏줄한테 그런 짓 못한다. 결혼해서 나 키워. 남자의 아버지는 완강하셨고 결국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뭐 결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혼인신고하고 그냥 남자의 방으로 들어가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 흔한 결혼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네요. 망신살이 뻗쳤다고 울고불고 하는 사모님은 결혼식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리고 주인 어른도 핏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셨네요. 제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남편뿐이었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따뜻했던 남편도 정작 결혼을 하고 나자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시작도 못 해보고 망가졌어.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너 일부러 그랬지? 제가 뭘요? 모르는 척 음흉 떨긴. 일부러 나 엮으려고 애 가진 거잖아. 내가 등신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더니 이렇게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앉은 줄 누가 알았겠어. 징그럽다 징그러워. 남편은 마치 제가 신분 상승을 위해 자신을 꼬여낸 것처럼 피해자 흉내를 내더군요. 갓 성인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 연심을 심어놓고 아이까지 갖게 해놓고 말이죠. 결국 저는 아이를 가지고도 그 집안에서 온갖 구박을 다 당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결혼만 했을 뿐 남편의 아내로 외부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붙박이 아줌마에게도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네요. 여전히 그 집안에서 저는 잡일하는 여종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에게 삶의 행복이라고는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아이 하나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낯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맘때 매일 늦던 남편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자주 났었는데 아마 그 주인공인 듯 했습니다. 여자는 무척 세련됐더군요. 펑퍼짐한 옷을 입고 흐트러진 머리로 종일 일만 하는 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가 옆에 있음에도 남편은 당당하게 여자의 손을 잡고 부모님에게 소개했네요. 여자는 남편과 같이 일본에서 공부하던 후배라고 했어요. 집안도 괜찮은지 여자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죠. 내연녀는 저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남편과 거리낌 없이 만났답니다. 시어머니도 마치 아들의 여자친구를 대하듯 여자를 대했네요. 결국 제가 눈의 가시가 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구박은 날로 심해질 뿐이었죠. 남편은 얼마 안 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으니 이혼하자고 대놓고 요구했어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혔죠. 그리고 핏줄을 책임지겠다던 시아버지도 뒷짐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네요. 얼뜨기였던 저는 결국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며 그 집에서 쫓겨났답니다. 알고 보니 여자의 집이 사업을 하는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건 당연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서울살이 1년 만에 임신한 채 19 이혼녀가 되고 만 거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내쳐진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어요. 하지만 부푼 배 때문에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아무리 돌아다녀도 잠잘 곳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쌈짓돈 몇 푼으로 재료를 사서 시장 기퉁이에 앉아 김밥을 팔았어요. 그것도 제 모습을 불쌍히 여긴 나물장사 할머니의 배려 덕분이었네요. 자신의 자리 한쪽을 내주며 거기서 해보라고 손짓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시장 옆 쪽방에서 혼자 생활하셨는데 오갈 곳도 없는 제가 남 같지 않다며 그 방에서 한동안 살 수 있게도 해주셨어요. 제가 고단한 인생에서 만났던 유일한 은인이 바로 그 나물장사 할머니셨죠. 그래서 저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조촐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답니다. 그렇게 노상에서 팔던 김밥은 바쁜 시장 사람들의 점심이 되어주었고 장 보러 오가는 사람들의 간식이 되어주며 저를 먹고 살게 해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사는 저를 보며 중신을 서겠다는 사람도 많고 덜어는 대놓고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한눈 팔지 않고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았답니다. 아들은 그런 저에게 보답하듯 퍽퍽한 생활 속에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단칸방에서 책상도 없이 밥상을 펴놓고 공부해도 늘 1등을 도맡아 했네요. 너무나 기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저는 시장에 번듯한 김밥 가게를 열게 되었고 아들은 인류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죠. 그런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더니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어렵다는 시험에 단번에 붙어버렸어요.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시장 사람들이 현수막까지 걸어주며 축하해 주었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된 아들이 직장을 다닌 지 2년쯤 지났을 때 독립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2년간 벌어놓은 돈으로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나갔죠. 독립한 아들은 얼굴 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아들을 보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오피스텔로 찾아갔답니다. 반찬통을 들고 아들의 집 앞에 멈춰선 저는 비밀번호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집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바로 문이 열리더군요. 하지만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던 제 눈앞에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죠. 아들이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무척 당황하는 눈치였고 여자도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며 물었네요. 누구세요? 자기야, 누가 오시기로 했어? 어? 아니, 일해주시는 아주머니. 아, 그래. 아주머니 잘 부탁드려요. 일 보시고 그냥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오늘 늦을 거라서. 그러고는 멍하게 서 있는 저를 남겨두고 아들은 허둥대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네요.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주문을 걸듯 혼자 말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그날은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 장사를 나갔고 종일 가라앉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서 무슨 연락이라도 오지 않으려나 생각했었는데 오후가 다 돼가도록 전화기는 조용했네요. 그런데 장사를 마칠 무렵 전화 대신 아들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지 하며 반갑게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니? 바쁘다며 그냥 전화로 말해도 되는데.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당황해서. 아니야.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놀라서 그런 거 다 알지.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엄마 잘못이야. 근데 그 여자는 누구니? 혹시 여자친구야? 네. 엄마, 사실 저 해 넘기기 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아, 잘됐다. 안 그래도 결혼 말이 없어서 궁금하던 참인데. 근데 뭐 하는 여자야? 나이는? 엄마한테는 언제 인사시켜 줄 거니? 저는 생각지 못한 아들의 결혼 얘기에 마음이 들떠 이것저것 두서없이 물어봤죠. 그런데 아들은 저에게 어두운 얼굴로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고 회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상견례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아버지 만났거든요. 그동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망설이다 이제 말씀드리네요. 상견례에는 아버지랑 새어머니가 와주시기로 했어요. 결혼식에도 아마 2분이 오시게 될 것 같고 미정이랑도 이미 인사 나눴어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라니. 얼굴도 모르는 네 아버지를 어디서 만나? 그리고 그 마누라가 왜 네 새엄마야?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이미 그렇게 결정했어요.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됐어요. 상견례도 바로 다음 주고 이제 저도 성인인데 제 인생은 제가 좀 결정하게 그냥 지켜봐 주세요. 너 정말 준영이 맞니? 내 아들 맞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제 덕 보려고 키우셨어요? 저만 잘 살면 된다면서요. 저 살 길 찾아가겠다는데 응원해 주셔야죠.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더 아등바등 공부했어요. 이제 겨우 멀쩡한 아버지 찾았는데 제가 왜 결혼할 때까지 초라해져야 돼요? 엄마가 절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대로 모른 척 지켜봐 주세요. 저는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볼게요. 한동안 바빠서 연락 못 드릴 거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준영아! 준영아!
저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 이미 멀어져가는 뒷모습에 대고 계속 아들의 이름만 불렀네요. 참으로 원통하고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토록 믿었던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하다니. 어떤 말로도 그때 제 심정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뒤로 저는 물 한 모금 넘길 의욕도 생기지 않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기를 몇 날, 물론 장사도 나가지 못했죠. 이러다가는 속에서 천불이 나 죽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큰맘을 먹고 30여 년 전 울면서 쫓겨났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등장에 놀랐는지 인상을 잔뜩 쓴 채로 전 남편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전 남편의 현재 부인, 그러니까 예전에 남편과 바람났던 내연녀가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 예상대로 전 남편은 저를 내쫓고 그 여자와 재혼한 모양이었습니다.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그걸 몰라서 물어? 너 우리 준영이한테 접근한 이유가 뭐야? 너? 이게 아주 늙어간다고 무서운 게 없네. 아비가 제 자식 찾는 게 당연하지 접근이라니. 무식한 건 여전하구만. 애비?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뚫린 입이라고 애비라는 말이 나와? 뱃속에 멀쩡히 지 자식 품은 마누라 내버리고 바람난 놈이 이제 와서 애비라니. 인두껍을 쓰고 양심이라는 게 없어? 네가 오죽 그지 같았으면 내가 그랬겠냐? 애초에 너 같은 거랑 엮인 게 잘못된 건데 내가 그럼 그걸 참고 살았어야 해? 긴 말할 필요가 없어. 준영이 낳을 때도 먹을 거 없어서 굶으며 학교 다닐 때도 너는 애비라고 코빼기 한번 내비친 적이 없어. 그런 인간이 다 커서 성공하니 이제야 삐죽 애비라고 나타나서 상견례에 나서겠다고?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어. 뭐? 그럼 결혼을 하는데 든든한 애비를 놔두고 김밥 장사 홀어머니를 데려간다는 게 말이 돼? 들어보니 며느리감 집안도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라던데 네가 나서서 초칠 일 있냐? 너 없어도 잘 커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어. 씨알도 안 먹힐 소리 하지 마. 괜히 애 흔들어 놓지 말고 지금처럼 모른 척 살아. 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아들 인생에 누가 도움이 되는지 분간은 되지 않아? 회계 사면 뭐해? 남 밑에서 고생하며 월급 받으면 그냥 월급쟁인 거야. 내가 우리 건물에 번듯하게 사무실 내주고 나서서 도와주면 준영이가 떳떳하게 재벌이랑 결혼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 준영이도 너 버리고 나랑 이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 아니야? 상황 파악이 일이 안 돼?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애 낳을 때 넌 어디 있었는데? 바람나서 새장가 가느라 신났던 인간이 이제 와서 어쩜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해? 애 낳는데 웃으며 낳는 여자도 있냐? 다 똑같은 거지. 너만 고생했어? 낳아준 걸로 유세 부리지 말고 아들 인생 행복하게 해주려면 그만 애 인생에서 빠져. 네가 진짜 애미면 준영이 위하는 게 뭔지 잘 알 거 아니야. 뭐라고? 그때 팔짱 끼고 가만히 듣고만 있던 전 남편의 부인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자식이 없어요. 이 사람도 외동이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희 죽고 나면 이 재산 다 준영이 거란 말이에요. 돈? 그깟 돈으로 이제 와서 부모 노릇 해보겠다. 그래요. 당신도 그깟 돈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제발 답답하게 굴지 말고
뭐가 준영이를 위하는 건지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원해주면 준영이 얼마든지 더 성공할 수 있다고요. 여자가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결국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네요.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인간들의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시장통에서 김밥이나 마라 파는 호러미의 자식보다야 재력가 집안의 외아들이 힘이 돼주겠죠. 당장 결혼할 때만 해도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잘 살게 놔두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는 너 없이도 잘 살았는데 왜? 그건 네 생각이지. 준영이는 한시도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어. 이제라도 내가 그동안 못한 애비 노릇 해줄 테니 괜히 어미랍시고 나서서 애 인생에 찬물 끼얹지 말고 조용히 빠져 있어. 결혼식 혼주석에도 우리가 알아서 앉을 테니까. 준영이랑도 이미 말 다 끝냈어. 결국 저는 전 남편에게 제 발로 찾아가 가슴에 대못 박히는 소리만 듣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들 인생에서 물러나기로 마음먹었죠. 시간은 흘러 아들은 전 남편 내외와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까지 치르게 됐어요. 저는 제 아들의 결혼식에 나서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눈물만 흘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이삿짐 센터에서 갈 거예요. 가구 같은 거는 제가 다 마련했으니까 옷까지만 챙겨서 준비하세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사라니. 그 집에서 사신 지 벌써 몇 년이에요. 곰팡이도 많이 피고 엄마 건강에도 안 좋아요. 이사 갈 집은 새 집이라 손볼 곳도 없고 그냥 들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사날 아침에 제가 일찍 갈게요. 아들은 몇 달 만에 연락을 해서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어쩔 줄 몰랐고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저는 얼이 빠진 채로 이사를 하게 됐죠. 아들이 마련했다는 집은 신도시의 전망 좋은 40평대 아파트였어요. 아무리 아들이 회계사랐지만 갑자기 몇 달 만에 그런 집을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네요. 준영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큰 집을 네가 어떻게 마련했어? 월세야? 아니요. 이사 걱정 없이 언제까지나 사셔도 되는 우리 집이에요. 저만 어때요? 엄마 갑갑하시지 않게 강변적으로 마련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오늘 그 사람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둘 다 자리 비우기가 어려워서요. 이번 주말에는 같이 올게요.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실 창을 바라봤죠. 아니, 이 집을 샀단 말이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리고 집을 샀으면 네가 들어가야지. 나 혼자 이런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 걱정 마세요. 저희는 회사 근처로 좋은 집 구했으니까요. 엄마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갑갑한 서울 한복판보다야 전망 좋은 이 집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저는 둘 다 출근을 해야 해서 여기서 다니긴 힘들고요. 그래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자고 갈 테니 너무 적적해하지 마세요. 나 원참 도깨비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너 별일 없는 거지? 걱정 마세요. 어린 나이에 임신한 채로 이혼당하면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어린 저 데리고 이사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애미 잘못 만난 네가 고생했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집에서 살아. 말도 안 돼. 아이, 엄마,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또 걱정하느라 식사도 못 하실까봐 말씀드려야겠네. 무슨 말? 뭐가 있는 거야? 저는 바짝 긴장하며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럴 아이는 아니지만 아들이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닌가 싶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았어요. 뭐, 증여? 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미리 넘겨주시는 거요. 할아버지 사실 말기암이에요. 그대로 돌아가시면 다 아버지 차지가 될 테니 그 전에 제가 받아야 해서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알면서도 불효를 했어요. 그 사람이랑 얘기했는데 나중에 엄마 모시고 다시 전통 원례로 작게라도 결혼식 한 번 더 올리기로 했어요. 사진도 찍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아들의 알 수 없는 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는 곧이어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을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더라고요. 그동안의 사정은 이렇더군요. 막 회계사가 되어 정신없을 무렵 친부라며 전 남편이 나타났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도 않았고 괘씸한 마음에 아버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더군요. 그런데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며 천성이 착했던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그날부터 저 모르게 아비와 연락을 주고받은 모양이에요. 아들은 제가 놀랄까봐 차마 이런 상황을 말하지 못했다네요. 저에게는 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지만 사실 아들도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쉬웠겠죠. 그런데 전 남편이 할아버지를 뵙자고 집에 데려간 날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친가의 재력에 깜짝 놀랐다더군요. 그런데 거실을 둘러보다 우연히 안방에서 전 남편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말았던 거죠. 두 사람은 30년이 넘도록 모른 척했던 아들을 그제야 찾아 나선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전 시부 때문이었어요. 말기암을 알고 계셨던 시부는 대를 이을 핏줄이 없으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군요. 시부는 무척 가부장적이고 핏줄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이셨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그 핏줄 하나 때문에 결혼시킨 분이니까요. 그런 시부가 임신한 며느리와 아들의 이혼을 지켜보는 건 순전히 내연녀의 집안 때문이었죠. 마침 내연녀가 나타났을 때 시부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핏줄과 돈 사이에서 고민하다 돈을 선택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물론 그때는 아들이 재혼해서도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 앞에 선 시부는 핏줄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간절해졌고 이런 시부의 태도에 깜짝 놀란 전 남편과 그 부인은 당장 아버지 앞에 핏줄을 대령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 남편의 외도가 겁났던 여자는 자신의 폐경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을 정관수술 시켰던 겁니다. 자신이 내연녀로 전처를 내쫓고 결혼했으니 도둑이 제발저렸던 모양이죠. 결국 눈앞에서 전 재산을 뺏기게 생긴 두 사람은 궁여지책으로 제 뱃속 아이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 아이를 이용해 시부의 전 재산을 사수하려는 꿍꿍이었던 거죠.
친부의 검은 속내를 다 들어버린 아들은 절망했다네요.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결심했답니다. 이야기를 끝마친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2번 버림당한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저를 찾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는지 아마 엄마라도 깜빡 넘어갔을 거예요. 너 얼마나 속이 상했니? 네 가슴에 그렇게 멍이 들었는지 내가 정말 몰랐구나. 평생 외롭게 살아온 아들을 이용해 그런 파렴치한 계획을 세우다니요. 정말 몹쓸 돈벌레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안쓰러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울다 지친 저를 다독이며 아들이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계속 모르고 이용당했다면 몰라도 저는 저대로 할 일을 다 했으니까요. 물론 그러느라 엄마 가슴 아프게 한 건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결국 그 2사람 거품 물고 쓰러지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아들의 호언장담에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더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네요. 지금까지 알게 된 일들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그런 저의 의문을 깨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바로 전 남편과 그 부인이 등장한 것이죠. 2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며 소란을 떨었고 주위에 폐를 끼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2사람은 상복 차림이더라고요. 야, 너 이 집 무슨 돈으로 샀어? 네 잘난 아들이 만들어줬냐? 너희 둘 이러려고 처음부터 작정했지? 내가 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나 꼬실 때부터 알아봤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대낮부터 상복 차림으로 이게 무슨 행패야? 술 마셨으면 곱게 가서 잠이나 자. 신고해버리기 전에. 말 잘했네요. 신고는 우리가 해야지. 이건 분명 사기야. 자기 아들 시켜서 전 남편 재산 다 빼돌린 게 사기가 아니고 뭐야? 당장 우리 돈 토해내, 빨리! 뭐라고 떠드는 거야? 똑바로 말을 해야 알지. 술 냄새 진동하는 거 하며 교양 있는 인간들은 이래? 교양? 지금 내가 멀쩡히 2눈 뜨고 아들이라는 놈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교양 있게 생겼어? 그 자식이 아버지 입에 혀처럼 굴어서 도대체 얼마를 빼갔는지 알아?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상속될까봐 그 머리 좋은 놈이 할아버지 꼬셔서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지가 다 징여받았다고. 전부 다! 저는 그제야 아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2사람은 아들을 이용하려다 오히려 보기 좋게 역이용당했던 겁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2사람 때문에 결국 주민신고가 들어갔는지 경비실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더군요. 저는 취객이라며 경찰에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2사람을 가까스로 내보냈네요. 멍해진 기분으로 앉아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인간들 혹시 거기 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 집을 알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방금 술에 잔뜩 취해서 왔다가 경비원들한테 끌려갔어. 준영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준 분이시니 장례는 잘 치러서 보내드리고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은 다음날 피곤함이 역력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한테 대충 들으셨죠?
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 재산을 증여받았어요. 근데 전부 다 받았어요. 아버지란 사람한테 갈 건 아무것도 안 남기고 싹 다요.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럴 수가 있어? 네,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은 아버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주면 분명히 다 날려먹을 거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에 살짝 힘을 실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다행히 제가 회계사인 것도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랑 어머니 버린 것도 마음에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 건너뛰고 재산을 다 손자한테 넘기셨다는 거야? 네. 안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정말 사회에 환원할까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아들한테 주면 몇 년 안에 날려먹을 것 같고 피눈물로 일군 재산 뜻깊게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받은 재산 일부는 기부하려고요. 저는 믿기 힘든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까? 어제도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그거 보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변호사한테 재산 상황 물어보다가 제가 증여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자기 아버지 상 중에 유산 상속을 따져요. 그리고는 술을 잔뜩 먹고 상주가 빈소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여기 따지러 온 거 보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한심해 하셨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너, 네 할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상견례랑 결혼식도 너희 아버지 부부 부른 거니? 네,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완전히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 집 아들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결혼식 혼주석에 아버지가 앉아야 저를 믿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랬구나. 그래, 내 아들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랬겠지. 나한테 이유 없이 그럴 애가 아닌데. 저는 그제야 아들이 저를 잠시 내쳤던 이유를 알게 됐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얼마나 불편한 결혼식을 치렀을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후 아들은 증여받은 건물 중 하나에 자신의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일이 잘 되는지 무척 바빠 보였죠.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한 달에 2번은 꼭 며느리와 함께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남편의 말을 듣고 많이 놀랐답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착한 아이였기에 자기 남편을 믿고 모든 것을 이해해줬다더군요. 그리고는 본인이 나서서 친정 식구들을 이해시켰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촐하게 양가 식구들만 모인 2번째 결혼식도 치르게 되었죠. 저는 그제야 아들의 결혼 사진 속에 함께 서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게 평화롭고 호사스러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조용하던 그 인간들이 또 제 앞에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2번째 방문은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풀이 잔뜩 죽어서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거든요.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에도 어디 고래고래 고함 좀 질러보시지? 미안해. 그때는 내가 정말 경황이 없어서 사과할게. 그리고 30년 전에 당신한테 했던 짓들도 다 미안해.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 그 한마디로 그 모든 행동들이 용서가 될 것 같아? 어떻게 자기 자식 가진 여자를 맨몸으로 내쳐? 그게 사람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변명하지 않을게. 나도 미안해요. 사실
그때 일본에서 저는 이미 이 일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공부 끝내고 돌아간 이 사람이 준영 엄마를 보고 반해서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기까지 가진 사람한테 그럼 안 되는 건데 내가 오기로 그랬어요. 당신한테서 이 사람 뺏어버리고 싶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때 벌 받았는지 우리 친정도 사업이 망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준영 엄마, 노여움 풀고 우리 좀 도와줘요. 그래, 당신은 이런 넓은 집에서 온갖 호강 다 누리고 있잖아. 우리 재산 다 가져간 것 중에 일부라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만이라도 제발 남겨줘. 준영이가 그 집을 팔아버려서 우리 이틀 후면 집도 비워줘야 되는데 당장 갈 곳도 없어. 그 사과를 하는데 참 오래도 걸렸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진즉 좀 찾아와서 빌지 그랬어. 그랬으면 당신들 말에 조금이라도 진심이 느껴졌을 텐데. 어쩌지? 지금은 그 사과가 하나도 와닿지가 않네. 그리고 준영이가 결정한 일이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애도 아닌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도와줘. 당신은 그럴 수 있잖아.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빌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러지 말아요. 저는 그 재산에 아무 권리도 없어요. 다 준영이 거잖아요. 혹시나 그 건물 앞에서 장사라도 하려면 그건 한번 말해볼게요. 노점이 우스워 보여도 두 사람 먹고 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뭐라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보고 아버지 건물 앞에서 장사를 하라고? 말이 돼? 왜 안 돼? 당신이 내쫓은 여자는 임신을 하고도 시장 구석에서 김밥 팔면서 애 낳아 키웠어. 그렇게 키운 내 자식 홀랑 내빼려다 직궤에 넘어가 놓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제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조용해지더군요. 저는 그렇게 몇 번이나 찾아온 그들을 내쳤고 결국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의 건물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다급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전 남편과 그 부인은 거기서 오전에는 토스트를 팔고 오후에는 어묵과 떡볶이를 판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길 바란다고 했죠.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작은 분식집이라도 내줄까 한다는 말에 저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고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들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혀. 그게 사람인겨. 제가 부푼배를 안고 먹고 살려고 노력할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나물장사 할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할머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에게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이기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게 저의 철천지 원수라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한 일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용서를 구하세요. 혹시나 그 사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